네. 그러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웨비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랜섬웨어 피해의 사례로 이랜드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겠고요. 이랜드에 대해 사례가 최근에 있었고 이 가장 백업 서버에 대한 타겟에 대해서 공격받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랜드 쪽 사태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랜섬웨어가 뭐고 랜섬웨어에 대한 그 내용은 너무들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그것이 린드 사태 그 부분이 백업 인프라 시스템에 어떠한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당연히 랜섬웨어 통해서 뭐 서비스 중단이 되었다는 내용이고요. 어, 클럽 랜섬웨어가 있습니다. 클럽 랜섬웨어였고 작년에 굉장히 대조업통에서 많이 유행이 되었었고 재작년이네요. 재작년 클럽 랜섬웨어. 재작년에 AD 통한 클럽 랜섬웨어가 굉장히 제조업종에 많이 되었었고 저희 고객사 한 군데도 랜섬웨어에 클럽 랜섬웨어에 걸렸었고 그 복구 작업을 실질적으로 제가 진행했었습니다. 음 네. 굉장히 하여튼 심각한 상황이었었죠. 재작년에 제가 지원했을 때는. 그리고 그다음 당연히 뭐 해커로부터 뭐 돈 금전적인 요구가 있었고요. 어 제가 뭐 아는 지인을 통해서 돈 준 사례도 백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돈을 지불했던 사례도 여러 건을 뭐 많이 들었습니다. 밖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진짜 돈 잘 벌고 있습니다, 해커들 랜섬웨어 통해서. 세 번째 최후의 보루인 이제 백업 서버. 백업 서버까지도 최후의 보루인 랜섬웨어 최후의 보루인 백업 서버까지도 감염되고 그에 대한 백업 인프라까지 데미지가 있었다는 것이 핵심적 내용인데요. 이 백업 서버가 감염되었고 복구가 불가능하고 그의 보안이 취약한 윈도우 계열의 백업 서버를 사용했다는 것이 있었는데 이 유사 사례가 저희도 있었습니다. 아까 저희 2013년 APT 공격 언론사 통한 뭐 각종 언론사 통하는 그때 공격 패턴들이 좀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동일한 패턴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랜섬웨어 암호화시키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는 OS에 대한 취약점을 치고 들어와서 당연히 뭐 백신에 대한 배포 서버를 통해서 그걸 타 갖고 인제 뭐 내부적으로 들어와서 APT 공격을 감행했다는 내용이 일반적인 정설이고 그 당시에도 백업 서버가 당했습니다. 제가 뭐 그때 유지 보수하고 있던 고객사도 한 번은 당해서 굉장히 좀 데미지가 컸었던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 그 백업 서버가 윈도우였습니다. 그 당시에 당했을 때 윈도우 계열에서 온 S86 계열 윈도우 리눅스 가리지 않고 다 당했습니다. S86 계열에 대한 모든 시스템이 하드디스크 영역이 0과 1로 초기화되고 그것이 또한 오버라이팅이 계속 쓰여지는 거의 디가우징 상태인 디스크 공격들이 있었었고요. 320 사태 이후에 백업 인프라의 백업 서버에 대한 보안성에 대한 부분이 고객들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저희 쪽에 실무자들도 그에 대한 많은 고민과 그에 대한 진행된 내용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2012년에 넷백업 플라자 출시가 되었고 그 2013년에 그런 320 사태 이후에 아 그 어플라이언스 제품에 대한 보안이 탑재되어 있는 백업 서버군, 보안이 탑재되어 있는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시장의 그 고객성과 보안에 대한 중요성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해서 어플라이언스 제품들이 그 당시 2013년 이후에는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 그에 대한 현재의 그 어플라이언스 제품군의 시장은 계속 성장세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나야나 사태입니다. 몇 년 전에 나야나 사태가 있었고 다들 아시다시피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었고요. 구글을 통해서 제가 검색해서 이들에 대한 백업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잠깐 봤는데 이 나야나가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은 CDP 백업이었습니다. CDP 백업의 장점은 실시간 백업이라는 개념인데 실시간 백업은 운영 스토리지에서 변경된 내용이 바로
백업 영역 쪽에 있는 스토리지 영역으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스냅샷, 비동기 거의 실시간 동기화처럼 돼 있는 거의 실시간 데이터가 운영 백업 쪽 영역으로 데이터가 가는데, 즉 감염돼 있는 운영 쪽 서버의 백업 운영 쪽에 스토리지에 있는 정상적인 파일이 감염이 일어나면 바로 백업 쪽에 있는 영역까지도 바로 적용된다고 하습니다. 그러면 운영과 백업의 갭 타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바로 대응하기에는 운영 쪽 스토리지 영역에까지 보호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갭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CDP 백업의 단점이 여기에 생겼고요. 또 잠깐 보니까 스토리지 이 CDP 자체의 기술이 시점 복구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 백업에서는 RTO와 RPO가 중요하고, 백업된 복구할 시간과 그다음에 과거 시점 언제쯤 가야 될 때는 RPO가 중요한데, 이 CDP 백업에서는 뭐그 운영까지도 바로 적용돼서 갔기 때문에 뒤로 돌아갈 리커버리 포인트 복구할 지점이 거의 없고, 변형 없다고 보시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사태가 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두 사건 모두 백업 인프라가 직접적으로 당했었던 내용이고, 그중에 핵심적인 인프라인 백업 서버와 백업 스토리 영역에 랜섬웨어 및 APT 공격이 당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면요. 네. 한국 인터넷지는 키사에서 나온 랜섬웨어 예방 5가지 예방 수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지막 부분이 좋은 중요 자료는 정기적으로 백업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래서 랜섬웨어의 마지막 부류가 백업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정말 백업밖에 없습니다. 다른 솔루션으로 아직까지 대체할 수 있는지는 아직까지 뭐 백업을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랜섬웨어 대응 방안이 없는 걸로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보안부 첫 번째 토픽을 잡은 거는 보안 모듈을 탑재하여 침입 차단 및 탐지를 해야 된다. 즉 백업 서버 또는 백업 저장되는 백업 인프라 영역도 보안에 대한 영역에 모듈을 탐지하고 탑재하고 외부에 대한 침입 차단 및 그거에 대한 탐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으로서 보안 모듈을 탐지하고 탑재한 보안 모듈은 저희가 넷백 어플라이언스 제품이 있고요. 이 넷백 어플라이언스 제품에는 시만텍 데이터 센터 시큐리티라는 SDCS라는 보안 커널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플라이언스 레드햇 기반의 OS 위쪽에 보안 커널 모듈인 SDCS 영역이 탑재되어서 일반적인 OS와는 다르게 외부의 영역에 침입이나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드닝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랜섬웨어로부터 감염된 데이터의 백업 시에도 복구 가용성이 보장된다. 즉, 랜섬웨어가 공격한 이후에도 원하는 위치의 데이터로 복원이 가능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RPO를 보장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죠. 즉 랜섬웨어로부터 공격받아서 암호화된 데이터 여기죠. 여기가 공격이 당해서 랜섬웨어 공격돼서 암호화된 데이터, 일반적인 내용이죠. 이 다음에는 실 데이터의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 뒷부분부터 백업 데이터는 모두 랜섬웨어에 감염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기는 위험한 랜섬웨어 오염된 데이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시점에 꼭 복원이 가능해야 된다는 내용이 두 번째 복구 가용성 보장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부 외부 복제 소산인 시에도 가장 완벽한 데이터의 보안 레벨을 제공해야 되는 내용인데, 이거는 로컬 영역, 즉 로컬 시스템이 무너지더라도 외부의 DR 사이트 또는 외부의 다른 사이트 DR 사이트나 외부 원격지에 있는 데이터로부터 거기서부터 데이터가 완벽히 복구돼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소산이라는 개념이고요. 소산의 개념은 이제 내용 전문 용어로 볼팅이라는 용어가 일단 테이프에 쓰는 용어고, 이볼팅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일렉트릭 볼팅이라서 전자적 소산이라는 것도 있는데, 넷백 어플라이언스는 전자적 소산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컬에 디스크 백업 받았던 것을 DR 사이트로 디스크에 대한 영역을 증분량만 보내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볼팅을 지원하는 어플라이언스가 되겠고요. 그때 사용하는 기형이 에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은 뒷부분에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랜섬웨어에 대한 배업 대응 반, 제가 하나 둘 셋 다섯 가지 정도로 제가 잘 만들었던 건데, 요 내용은 제가 백업 업무 실무를 하면서 요 다섯 가지 영역으로 해서 백업 인프라를 보호할 수 있겠다. 어디로부터? 랜섬웨어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꼭지를 달았습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호하는 방법, 백업 서버에 대한 보호, 백업 장치에 대한 보호, 백업 미디어, 테이프뿐만 아니라 디스크, 그다음에 백업 DR, 아까 소산의 개념, 그 내용 주제로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백업 네트워크입니다. 이것을 넣게 된 이유는 320 때문에 이 차트를 넣었고요. 320 때 문제됐던 것은 외부에 망분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망분리가 되어 있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기자들 분들이 외부에서 기자를 송고할 때 내부 시스템으로 송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있는 기자분들과 내부에 있는 저기 저 시스템들, 예, 송고 시스템을 받아주는 서버들, 그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망들이.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분리되어 있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망분리에 대한 이슈들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취약점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외부 네트워크와 내부 네트워크는 분명히 분리돼야 된다는 내용이고, 보안 백업 쪽 입장에서는 외부 네트워크 따로, 외부 망 인프라 따로, 내부망 인프라 따로를 가이드를 많이 해드리고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 백업이라 해서 외부망과 내부망을 당연히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통합이라는 개념이 저는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되시겠지만, 이 망분리에서 통합이라는 거는 되게 리스크가 큰 내용입니다. 즉 보시다시피 외부망 백업 서버 군과 내부망 백업 서버를 연결하는 통합 백업 서버는 중간에 방화벽단이 없으면 백도어 역할을 합니다. 외부망을 타고들어 서버를 통해서 내부망으로 들어가는 일종의 백도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든 보안에 대한 리스크가 가장 취약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예 망분리를 백업 도메인을 분리해서 망별로 백업 인프라를 가져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피치 못할 사정에서 이거를 해야 되겠다 쓰시는 경우에는 중간에 방화벽을 꼭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망에서 들어올 때 방화벽, 내부망으로 치고 들어갈 때 또다시 내부 방화벽, 외부 방화벽과 내부 방역을 겸비하여 좀 더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백업 서버가 실제로 해킹을 당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망분리에 대한 내용을 했고요. 제가 망분리 원칙에는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잡았는데, 효율성과 사용성, 보안성, 이렇게 내용을 꼭지를 잡았고요. 그중에 보안성에서는, 효율성과 사용성에서는 통합 인프라 백업 엔터프라이즈 통합 백업 서버를 사용하시는 것이 장점이지만, 보안성 측면으로는 망분리 원칙 위배가 되고, 그로 인한 보안 취약성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망분리를 개념을 망을 경계선을 붕괴시키는 경계선을 망한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보안성에서는 백업 네트워크를 별도로 분리를 사용하시라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노는 백업 서버가 되겠고요. APT나 APT 공격의 320 사태의 APT 공격, 그다음에 이번에 나왔던 이랜드의 사건을 보면 백업 서버의 보안성이 취약한 경우에 그 취약한 점을 이용해서 백업 소프트웨어는 고- 어, 어, 작동하지 못하는, 백업 서버 인프라가 작동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업 서버도 보안이 강화돼야 된다는 내용을 해서 이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내용 보시면 2013년 3.20 대란 시에 윈도우 리눅스 서버군이 직접 공격을 당했었고요. 백업 서버 또한 이때 해킹을 당했습니다. 이번에 이랜드 사태도 똑같이 당했습니다. 정말 속상합니다. 3.20 때의 교훈이 이랜드 사태 때 또 나온 거 보면 정말 답답한 내용입니다.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때 백업 서버의 보안 위협이 대응되는 필요가 2013년 때부터 강화되었지만, 또다시 가격대 성능비, 저가의 수주, 인프라에 대한 투자 미흡, 그거로 인해서 보안이 취약하는 인프라가 결국 이번에 이런 사태를 저는 발생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어플라이언스 제품군에는 백업 서버 자체, 이 백업 서버 자체의 역할하는 어플라이언스는 자체적으로 OS 시큐어 OS 커널, 즉 보안 커널이 탑재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 보안이 강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저희 이거 해킹 보안에 취약한 거는 결국 외부 서비스가 얼마나 오픈돼 있냐, 그 외부 서비스 오픈된 거에 취약성을 찾아 들어오는데, 어플라이언스 제품은 내가 써야 될 필요한 곳만 오픈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막아버렸습니다. 즉 어 화이트리스트 방식과 블랙리스트 방식이 있겠죠. 뭐 다 막고 좀만 뚫어주냐, 아니면은 열고 필요한 거 위험한 했냐. 근데 블랙리스트라고 보게 됐다. 일단 다 막고 필요한 것만 오픈시키는 개념이 어플라이언스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 번째 내용은 랜섬웨어에 대한 백업 대응 방안, 백업 장치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백업 장치 쪽에서는 어떻게 랜섬웨어를 대응할 수 있느냐, 두 개념 중에 뭐 뒷부분도 나오겠지만, 넷백업 제품군은 FIPS 140-2 규정을 준수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FTC는 페더럴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스탠다드여서 백업 소프트웨어들을, 즉 미 연방 규정에서는 보안성, 즉 서버 통신을 함에 있어서 하나 각 서버 한 사의 서버가 다른 서버에 통신함에 있어서 보안성을 좀 탑재시킨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토큰 넷백업 8.1 제품 이후부터는 SSL 토큰 기반에 대한 통신이 강화됐고, CA 인증, CA 인증에 통한 서버 통해서 인증서 기반의 기반의 기술과 해당되는 백업 클라이언트에서 인증서를 받았고, 해당되는 백업 서버에서 토큰을 클라이언트에 부여함으로써 토큰을 가지고 서로 인증과 토큰을 이용해서 통신을 할 때 보안성이 강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플라이언스 자체 내에 되어 있는 보안 기술에 대한 내용을 몇 가지 내용을 제가 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넷백업 저장소에 대한 무결성, 백업된 정보는 변경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즉 랜섬웨어가 백업본에 대해서 변경이 일어나서 그거를 캐치 못하는 내용처럼, 넷백업 어플라이언스는 백업된 저장소에 해시 모드를 탑재해서 백업된 이미지에 대해서 핑거프린트 체크를 통해서 변조에 대한 것을 감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장 소용에 대한 무결성을 체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백업 소프트웨어와 백업 클라이언트, 그다음에 서로 서버끼리 통신할 때 하는 백업 저장소에도 암호화 정선 통신 또는 백업 받을 저장소의 저장본에 대해서도 암호화를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 장치에 백업본이 누출되더라도 암호화 시켰기 때문에 누출이 아니라도 외부에서 그 백업본을 함부로 열어볼 수 없는 보안성이 탑재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DR 사이트 전송 시, 즉 로컬과 DR 사이트 간의 데이터를 소산 보낼 때 데이터 전송 시에 중간자 공격의 취약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즉 MITM, 중간자 공격의 중간에서 데이터를 캡처해서 데이터를 유출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IPs의 통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해서 전송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접근 권한 통제, 아무나 정책을 바꾸거나 아무나 리포트를 뽑을 수 있거나 각각 롤 기반의 사용자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넷백업 사용자에 대한 관리자적인 권한을 강화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백업 미디어의 부분이겠고요. 백업 미디어를 낸 이 중에 하나는 디스크와 테이프의 웜 기능입니다. 요번에 8.3이 넷백업이 런칭에 대해서 이제 되어 있는데, 그중에 가장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가 웜 기능입니다. 백업 저장소에 대한 웜 기능, 엔터프라이즈 모드나 그다음에 컴플라이언스 모드를 통해서 각각 백업 장치에 저장된 내용을 변조를 못하는 그러한 기능이 넷백업 8.3에 탑재됐습니다. 이 기능은 웜 기능은 테이프에도 있고요. 디스크도 있고요. 테이프에 대한 것은 예전에 LTO 3 이후부터 이 테이프에 대한 웜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간략히 웜이라는 약 표현으로 설명드리면 write only read many로서 한 번 쓰고 여러 번 읽는 내용이고요. 한 번 쓴 다음부터는 더 이상 거기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CDR 공CD처럼 한 번 레코딩이 되면 그거는 CDRW처럼 이렇게 리라이트 할 수 없다시피 한 번 레코딩하면 그 데이터는 끝나는 것처럼,
CDR 기능처럼 웜 기능이 테이프과 디스크의 기술에 다 탑재돼서 랜섬웨어를 통해서 데이터가 변절을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낸 거는 DR입니다. 로컬 사이트가 랜섬웨어에서 공격을 당해서 무너졌다 할지라도 DR 사이트의 데이터는 어, 보존이 되어 있어 로컬 사이트에 대해 백업에 대한 연속성 또는 그 복구 서비스에 대한 가용성에 대한 지속성을 하기 위해서 그쪽 DR 사이트도 백업 데이터를 통해서 복구가 이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DR 사이트에 있는 장치를 로컬로 가져와서 복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역복제를 통해서 로컬에 한다든지 아니면 장치를 갖고 와서 복구한다든지 다양하게 즉 DR 사이트의 백업본의 저장 번호를 통해서 랜섬웨어로 침해당한 로컬 사이트를 보호해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내용 보면 최악의 경우 주센터 서버군의 수군의 백업 인프라까지 랜섬웨어 공격을 당한 후에 원격지에 있는 백업 인프라에 대해서 복구 작업을 수행한다는 내용. 그게 핵심이 되겠고요. 넷백업은 에어라는 기능을 전문용어로 넷백업 전문용어로 쓰고 있고요. 넷백업 에어는 오토 이미지 리플리케이션으로서 VTL과는 달리 백업본이 DR로 넘어가는 순간 임포트 기능에서 백업에 대한 저장 정보가 동시에 업데이트됩니다. VTL과는 전혀 다른다고 보시면 돼요. VTL은 이런 에어 기능이 자동적으로 그 백업본에 대해서 다시 생성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세션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대한 할 말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VTL은 완벽한 완벽한 그런 소산 볼팅 지원하지는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 두 번째인 주제인 플렉스 어플라이언스고요. 플렉스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 제품에 대한 소개 시간은 아니고요. 플렉스 어플라이언스라는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전달하고자 이 두 번째 주제를 잡았습니다. 이 플렉스 어플라이언스를 보면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백업을 하면서 베르타스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것을 일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고자 하는지 그다음에 어디 쪽으로 좀 향해서 가보려고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볼 수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플렉스 어플라이언스라 보면 되겠습니다. 두 뭐 잠깐 길어지면은 제조사 쪽에서는 입장은 빠른 가능하면 백업 데이터를 어떻게 빨리 복원할지에 대한 것이 이슈가 되겠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드웨어 장치를 효율적으로 사용할지에 대한 개념이 또 한 부류가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인 어떻게 백업 장치를 효율적으로 퍼포먼스를 최대한 할지에 대한 개념이 플렉스 어플라이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플라이언스라는 거는 제품군이 대표고 베리타스에서는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요. 버추얼 어플라이언스라는 것을 들으셨을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5240, 5340처럼 물리적인 어플라이언스, 5150, 5340 어플라이언스처럼 플렉스 어플라이언스처럼 더커 기반에 대한 어플라이언스 그리고 넷백 SS 어플라이언스가 있는데 버추얼 어플라이언스는 넷백 버추얼 어플라이언스는 VM웨어 위에 넷백업 어플라이언스 이미지를 올려서 VM웨어에서 그 게스트OS 파워온 시킨처럼 넷백업 어플라이언스, 버추얼 어플라이언스를 파워온 시켜서 또 다른 물리적인 아닌 가상화 영역의 어플라이언스 제품을 만든 게 버추얼 어플라이언스고요. 515과 5340이 플렉스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간략히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품에 대한 소개 시간이 아니고 플렉스 어플라이언스이기 때문에 플렉스 어플라이언스의 개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렉스 어플라이언스를 간략히 볼 수 있는 도식화된 그림이고요. 왼쪽에 보시는 게 전통적인 백업 서버, 백업 소프트웨어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탠드 언론 백업 서버. 오른쪽 내용이 플렉스 어플라이언스의 개념이겠습니다. 밑에 자세히 보시면 그냥 스탠드 언론, 오른쪽에 보시면 플렉스 어플라이언스와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플렉스 어플라이언스는 당연히 어플라이언스, 플렉스 어플라이언스 그 위에 이런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가 올라가는데요.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를 잠깐 소개시키면 이 플렉스 어플라이언스에는 더커라는 그 솔루션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즉 더커라는 개념이 올라가 있고 그 더커를 통해서 넷백업 어플라이언스를 가상화 인스턴스를 개별적으로 올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VMware의 EX 서버가 그 더커인 개념이고요. 그리고 게스트OS가 넷백업
하나하나 넷백업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가 되겠습니다. 즉 이 VMware의 EX 서버는 게스트 OS를 올리면서 가상화 OS를 올리는 것처럼 이 플렉스 어플라이언스는 더커라는 밑에 전체적인 그 플랫폼 위에 넷백업 어플라이언스를 게스트 OS처럼 올린 것이 어 플렉스 어플라이언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즉 그러다 보니까 가상의 게스트 OS 올린 것처럼 가상의 넷백업을 계속 올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모리상에. 그래서 특정한 하드웨어 플랫폼 위에 내가 마음대로 게스트 OS처럼 이 넷백업 인스턴스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퍼포먼스를 충분히 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는 사상이 플렉스 어플라이언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렉스 어플라이언스에서 구성할 수 있는 거는 세 가지 이미지 타입이고요. 그 이미지 컨테이너라고 불립니다. 컨테이너 정형 이미지 만들어져 있는 하나의 정형화된 그 덩어리? 예, 그렇게 좀 표현하기 좀 애매모호하지만 이미지 덩어리? 예. 그게 세 가지 모듈을 지원합니다. 넷백업 마스터 이미지, 넷백업 미디어 서버 이미지, 그리고 클라우드 카탈리스트입니다. 음, 그 세 가지에 대한 내용, 이것을 더커 기반이 올릴 수가 있고요. 플렉스 어플라이언스에는 4대 개수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대로 한 쌍이 마스터 서버랑 미디어 서버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백업 저장소 역할, 중복 제거의 백업 저장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미디어 서버 모듈밖에 안 됩니다. 마스터 서버에서는 MSP 영역, 중복 제거 영역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백업으로 장치를 쓰고자 한다면 미디어 서버 모듈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백업 도메인을 구성한다 그러면 마스터 하나, 미디어 서버 요 한 쌍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 백업 도메인은 여러 가지 만들기처럼 내부망에 대한 백업 도메인 한 개, 마스터 미디어, 외부망에 대한 마스터 미디어 한 개. 그래서 백업 도메인 내부적으로 두 개를 백업 도메인, 외부망 백업 도메인, 내부망 백업 도메인 두 개의 백업 도메인을 별도로 만들 수가 있고요. 외부망에 백업 마스터 서버가 별도 있다면 이 어플라이언스에는 하나의 미디어 서버 모듈만 올라가서 단독 미디어 서버로 구성할 수도 있고 아까처럼 마스터 서버 두 개가 있으면 두 대의 미디어 서버 모듈을 올려서 하나는 외부망, 하나는 내부망에 대한 올릴 수 있고 유연하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만들어지는 시간은 마스터 모듈, 미디어 서버 모듈 하나 올리는 시간은 10분 내외입니다. 그런데 자유자재로 쉽게 만들 수가 있고요. 삭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프라 비용 절감, 가상화 서버군의 장점이 넷백업 플렉스 어플라이언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만큼 쓸 수 있기 퍼포먼스 낼 수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풀스택 퍼포먼스를 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차트가 되겠고요. 이것이 플렉스 어플라이언스의 콘솔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내가 현재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 이미지화되어 있는 컨테이너에 대한 시스템 리스트를 볼 수 있는 것이 시스템 터플리지 부분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총 6개의 백업 이미지,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 6개 중에 현재 온라인 사용 중인 거는 4대 중에 4개가 사용 중에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백업 도메인 마스터 미디어, DR 마스터, DR 미디어가 하나의 백업 도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터 파리, 네, 미디어 파리, 요게 또 하나의 백업 도메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백업 도메인이 돌아오고 있고 이 백업 도메인별로 서로 크로스 DR이 가능합니다. 예, 서로 내부로도 에러가 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플렉스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장점 및 개념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차트는 여기까지 되겠고요. 플렉스 두 가지 개념, 랜섬웨어가 플렉스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내용, 그 두 가지 대해서 좀 쉽게 좀 설명하려고 했는데 다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QA 시간을 가져서 QA 내용에 대한 부분은 별도 제가 쉬운 내용은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겠고 좀더 긴 답변이 필요한 내용은 별도 게시판이나 별도 이메일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